이거는 회사가 사채 발행할 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사채관리회사. 얘가 하는 일은 사채권자의 이익을 대신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돈 안 갚으면은 회사 상대로 해서 돈 갚으라고 소송 거는 일, 아니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 같으면은 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걸 하는 일, 얘가 만약에 파산을 해버리면 파산단체에 참여해갖고 돈 달라고 하는 일, 이런 거 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못하잖아요. 금융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거 잘 못한다고. 얘는 금융과 법률의 지식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은행 같은 데가 하는 거예요. 은행. 얘네들이 그런 일 대신 해주는 거예요. 지정의 임의성 이렇게 나오죠.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에서 지정의 임의성.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는 사채권자를 위한 것이지만 그 지정은 사채 발행회사가 한다. 그러나 그 지정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채관리회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얘가 지정하고 이 사채관리회사가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 비용도 사채 발행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요. 근데 얘가 하는 일은 사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회사와 싸워주는 일이야. 사채권자가 권리 행사, 회사를 상대로 권리 행사하는 거를 대신해 주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격 부분 보시면, 이거 맨 끝에, 사채 인수인은 그 사채 관리 회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사채 인수인은 사채 관리 회사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채 상환을 위한 권한 부분에서 사채 관리 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돈 안 주면은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소송 제기하면서 뭐 가처분 결정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좀 거의 행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동그라미 4번 부분 보시죠. 사채관리회사가 사채 발행회사한테 좀 유리한 결정을 할 때는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자, 뭐가 있는지 보자고요.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러니까 변제기가 왔어요. 지금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좀 나중에 주겠대. 나중에 주겠다. 근데 그거 승낙해 주는 게 지급의 유예예요. 그래 좀 나중에 갚아라. 기간 좀 더 줄게. 한 2년 더 줄게. 2년 후에 갚아라. 지급을 유예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지급의 유예인데 지급의 유예 결정을 할 때는 사채관리회사 마음대로 못해.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사채권자 집회 결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랑 비슷해요. 그건 좀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에 B번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 집회에 결의를 해야 한다. 소송행위 할 때, 소송 걸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사채권자 집회에 결의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망에 자빠진 거죠. 망에 자빠져 갖고 이제 재산은 별로 없고 빚은 많으니까 이거를 안분해서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채권자들한테. 그 업무를 이제 파산관제인이 하죠. 그 업무 들어갔을 때 얘가 채권자로 참여해갖고 권리 실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도 사채권자 집회에 결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해갖고 예외 나오는데 원칙 위주로 해서 봐주세요. 그 다음에 조사권.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회사의 재산 상태 같은 걸 좀 알아야겠죠. 사채관리회사가. 그래서 회사의 재산 상태 같은 거를 일정한 요건 하에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발행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취소해소 제의권. 이건 방금 전에 봤죠. 회사가 이제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화해 조정해줬을 때 그때 다른 사채권자를 이익을 위해서 그 변제나 화해 조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게 취소해소예요. 의무와 책임 뻔한 내용이고요. 사채관리회사의 지위의 종료, 그리고 사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임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발행회사하고 사채권자 집회, 얘네들 둘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만 사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A번 보시면 사채관리회사는 사채의 발행에서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받아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을 할 수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자, 그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사채권자 집회 보시죠. 사채권자 집회. 사채권자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예요. 주주총회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사채권자 집회 운영하는데도 돈이 들죠? 요 돈도 회사 측에서 내게 돼 있어.
회사 측에서. 그 의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사채권자 집회는 사채 발행 회사의 비용 부담하에 운영된다라는 거. 실제로는 사채권자 집회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권한 부분 뭐 가볍게 보시죠. 자본금 감소, 합병의 이의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은 좀 받으셔야 돼요. 요건 중요해요. 우리 자본금 감소할 때 채권자 보호 절차 거쳐야 된다 그랬죠. 통상의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그리고 합병의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줘요. 이거는 이제 오늘 할 건데 합병의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 절차 똑같이 거쳐줘. 자본금 감소에서 배웠던 채권자 보호 절차 그걸 똑같이 거쳐준다고. 자, 자본금 감소에서 배웠던 채권자 보호 절차 그거 뭐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그럼 2주 내에 공고를 하죠. 회사 측에서 뭐라고 공고를 하냐면 채권자님들 1개월 이상 기간 드릴 테니까 자본금 감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렇게 공고를 하죠. 그리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도 해준다 그랬어요. 이의 제기해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준다 그랬어요. 이때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제기한 채권자한테는 회사가 채무를 변제해 주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 주거나 담보 목적으로 재산을 신탁을 해준다 그랬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자본금 감소를 승인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의를 제기할 때 사채권자도 채권자니까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근데 이의를 제기할 때 개별 사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받아서 전부 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전부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래야 돼요. 개별적인 사채권자가 누구는 이의 제기하고 누구는 제기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사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받아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소집 보시면은 소집권자는 발행회사나 사채관리회사예요. 사채관리회사. 뭐 얘가 소집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겠죠. 사채권자 집회. 얘는 이제 사채권자 이익을 대변해 준 사람이니까 얘가 나서서 사채권자 집회 결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 당연할 거예요. 발행회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발행회사도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도 회의 목적성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발행회사 또는 사채회사에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행회사나 사채관리회사가 이 소집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주주총회에서도 그랬었죠. 주주총회 발행주주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거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었죠. 발행주주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서면에 의해서 이사회에다 주주총회 소집을 먼저 요청을 하죠. 근데 이사회에서 즉시 소집을 해주지 않으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사채 총액의 10분의 1 이상을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할 수가 있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결의 보시면은 의결권은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 사채 금액,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금액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금액에 비례해서. 주주의 경우도 주식 많이 갖고 있으면 의결권도 많죠. 사채권자도 마찬가지지. 사채 금액이 큰 사람이 의결권 많이 갖겠죠. 그 다음에 결의 방법 보시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랑 거의 같아요.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전체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뭐 좀 안 그렇다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뭘까?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책에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 써놓은 거예요. 결의를 위임할 수가 있어요. 사채권자 집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대표자 뽑아갖고 그 대표자한테 위임할 수가 있어요. 사채권자 중에서 일부 사람한테 사채권자 집회에서 결정할 사항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대표자 뽑아서 걔한테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채권자는 사채 금액 총액의 5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여야 돼요. 500분의 1. 결의의 효력 보시면 사채권자 집회 결의는 결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돼.
보죠. 사채권자 집행의 결의는 그 성립으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집자가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법원에 인가를 청구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돼. 이거는 소수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소액의 사채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전원 동의했을 때. 주주총회하고 조금씩 다르죠. 지금 출제된 거 위주로 보고 있어요. 불인가 사유 뭐 이런 거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결의의 집행. 결의의 집행은 사채권 관리회사가 하겠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500조의 절차에 따라서 선임한 대표자. 아까 얘기했죠. 5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걔가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집행자가 또 별수 할 수 있다. 사채관리의 관련자의 보수 비용. 여기 사채관리 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주는 사람. 사채관리회사가 있고요. 사채권자 집회가 있고, 아까 대표자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자가 있다 그랬죠? 집행자. 걔네들이 일하면서 발생한 비용. 이거 다 발행회사가 부담해. 발행회사.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일반 사채는.